새벽 4시였습니다. 저는 지금 딸 수진의 전 남편 준호와 같은 침대에 누워 있습니다. 그의 팔이 제 허리를 감싸고 있지요. 여자의 심장은 나이를 가리지 않는다는 걸 저는 이제야 깨닫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새벽은 달랐습니다. 그가 조용히 제 이름을 부르며 속삭였기 때문입니다. 정혜 씨, 이제 저 장모님 아니라 여자로 보고 싶어요. 그 말이 제 숨을 멎게 만들었습니다. 정혜 씨, 이제 숨기지 마세요. 우리는 잘못한 게 아닙니다. 서로 필요했을 뿐이지요. 안 돼요. 이렇게 계속 갈 수는 없어요. 수진이가 우리 딸이잖아요. 수진 씨는 이미 다른 사람과 살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자유예요. 그러니까 그가 제 얼굴을 양손으로 감싸며 말했습니다. 정혜 씨만 시면 저는 평생 곁에 있고 싶어요. 순간 그보다 더 큰 충격은 방 문틈 아래로 스르릉 빛이 스며들어 오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누군가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혹시 수진이가 돌아온 걸까? 준호야, 조용히 해봐요. 누가 밖에 있는 것 같아요. 문고리가 살짝 흔들리는 소리. 그리고 준호가 제 귀에 아주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들켜도 저는 정혜 씨 선택할 겁니다. 딸의 인생이 무너질 수도 있고 제가 쌓아온 모든 도리와 양심이 무너질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저는 그 손을 놓지 못했을까요? 이야기 시작하기 전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따봉 버튼인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새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제일 먼저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 이야기 어디에서 듣고 계신가요? 지역 이름이나 장소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한 마음으로 한 분 한 분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야기 시작합니다. 작년 3월 어느 흐린 아침이었습니다. 서울 강서구 마곡나루역 근처 딸 수진이 다니던 회사 앞에서 저는 캐리어를 끌고 서 있었습니다. 오늘 딸이 미국 LA 본사로 파견을 떠나는 날이었기 때문이지요. 바람이 쌀쌀하게 불었는데 제 마음도 그 바람처럼 서늘했습니다. 엄마 금방 갔다 올게요. 진짜예요. 길어야 6개월이요. 늘 자신감 넘치던 아이가 제 손을 꼭 잡고 말하니 괜히 울컥했습니다. 45년을 살아온 이 동네에서 이 아이와 떨어져 지내는 건 처음이었으니까요. 그래, 기회라니까 다녀와. 근데 준호는 어쩌고? 엄마 그 사람 혼자 두면 진짜 라면만 먹고 살아요. 제발 밥 좀 챙겨줘요. 부탁이에요. 딸의 목소리는 간절했습니다. 사위 준호는 마곡동 주상복합 아파트에 혼자 남게 됩니다. 평소 성실한 남자지만 집안일은 영 서툰 사람이었지요. 저도 홀로 된 지 오래라 그런 부분이 이해되기도 했습니다. 그래, 일주일에 한 번은 가서 반찬해 줄게요. 엄마 최고. 엄마 없으면 우리 집 진짜 큰일 나요. 그렇게 웃으면서 아이를 공항에 보내고 돌아오는 길, 김포공항역에서 집까지 오는데 어쩐지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남편이 떠난 지 10년, 딸도 떠난 지금 집이 너무 고요했습니다. 이틀 뒤 저는 약속대로 반찬을 들고 준호 씨 집에 갔습니다. 마곡나루역에서 5분 거리의 마곡 아르반 아파트. 딸이 결혼 후 살던 곳이기도 했습니다. 장모님 오셨어요? 이렇게까지 안 오셔도 되는데. 수진이가 부탁했잖아요. 반찬 좀 넣어놓고 가요. 그는 퇴근한 직장인답게 넥타이를 풀어 헤쳤고 거실에는 가벼운 음식 포장지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역시나 딸 말이 맞았지요. 반찬을 냉장고에 넣으며 저는 괜히 말했습니다. 이렇게 먹고 살면 건강 나빠져요. 밥이라도 좀 해 먹어요. 근데 혼자 먹으면 잘 안 넘어가요.
그 말이 묘하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혼자 밥 먹기 그게 얼마나 쓸쓸한지 저는 누구보다 잘 아니까요. 며칠 뒤 저는 한 번 더 들렀습니다. 그런데 냉장고를 열어보니 제가 이전에 넣어둔 반찬이 그대로였습니다. 싱크대엔 컵라면 용기만 가득했고요. 이게 다 뭐예요? 반찬을 왜 안 드세요? 그냥 입맛이 좀 없어서요. 퇴근 후 젖은 머리로 나오는 그의 모습을 보며 저는 그때 처음으로 외로운 사람 둘이 남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도 이 사람도 갑자기 비어버린 자리 앞에서 버티고 있는 거였지요. 그날은 마침 퇴근 시간이 조금 빨라 저녁을 같이 먹게 되었습니다. 소박한 된장찌개와 계란말이. 그런데 그는 한 숟갈 뜨고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장모님 이 맛 진짜 오랜만이에요. 그 한마디에 마음이 찌르르 했습니다. 어쩌면 저 역시 누군가에게 이런 말을 듣고 싶어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6월이 다가오면서 수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나 6개월로 안 될 것 같아요. 뭐라고? 왜? 프로젝트가 커졌어요. 1년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그날 밤 수진에게서 다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준호 혼자 두지 말고 가능하면 거기서 지내줘요. 저는 그 문자를 오래 바라보다 다음날 준호 씨에게 보여줬습니다. 장모님 괜찮으시면 저는 정말 좋지요. 혼자 있는 것보다 100배 낫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작은 캐리어 하나를 들고 마곡동 그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딸의 방은 그대로였지만 제 짐은 방 하나 구석에 조용히 자리 잡았습니다. 첫날 밤 침대에 누웠는데 이상하게 벽 너머에서 들려오는 누군가의 기척이 제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옷 갈아입는 소리, 조심스러운 숨소리, 휴대폰을 두는 작은 소리까지 10년 동안 잊고 살았던 집안의 남자의 존재감이 다시 느껴졌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정혜야, 정신 차려라. 이 사람은 사위였던 사람이다. 그러나 심장은 이상하게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동거의 첫 주. 이제 저는 몰랐습니다. 이 작은 집안에서 벌어질 일들이 우리 인생을 어디로 데려갈지, 그리고 그 변화는 아주 사소한 순간에서 찾아올 거였습니다. 마곡동에서의 생활이 어느새 일주일을 넘겼습니다. 동네는 새로 생긴 상가와 카페가 많아 조용하면서도 편안했습니다. 아침이면 인근 마곡나루 공원에서 산책을 하고 오후엔 수진이 방을 정리하거나 간단한 장을 봐왔습니다. 몸은 바빴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허전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그 허전함이 점점 준호 씨가 있는 집에서만 조금씩 줄어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날 저녁도 평소처럼 저는 부엌에서 요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김치볶음밥에 달걀 하나 올리는 간단한 식사였지요. 장모님, 제가 할게요. 너무 미안해서요. 됐어요. 퇴근하고 피곤할 텐데 앉아 있어요. 그가 뒤에서 물컵을 꺼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집에 누가 있는 게 이렇게 좋을 줄 몰랐습니다. 그 말에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뭔 소리예요? 살다 보면 다 그런 거죠. 아니요. 정말 그래요. 집에 오면 불도 켜져 있고 밥 냄새도 나고 그런 게 오래간만이라서요.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조금 더 낮고 진지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마음이 가벼운 흔들림을 느꼈습니다.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하려는데 그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제가 닦을게요. 장모님 손 다 상하잖아요. 아니에요. 내가 할게요. 습관이에요. 이 집은. 그래도 같이 합니다. 같이 있어 주시는 것도 고마운데. 그는 조용히 제 옆에 섰습니다. 좁은 싱크대 앞에서 두 사람이 나란히 서 있으니 팔이 스칠 듯 가까웠습니다.
그 순간 심장이 불쑥 뛰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왜 이러지? 이건 아니지. 저는 급하게 자리를 피하며 말했습니다. 저 마트 다녀온 거 좀 정리할게요. 그는 의아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잠시 후 저는 거실 선반을 정리하다가 준호 씨 휴대폰이 거실 테이블에 놓여 있는 걸 보았습니다. 그때 딩 하고 알림이 울렸지요. 수진 엄마한테 연락했어? 하은이 학교 잘 다녀. 걱정 마. 나중에 얘기해. 전에는 하트를 붙여 보내던 아이가 이젠 짧고 건조한 문장만 보냈습니다. 에휴, 둘이 멀어지는 건가?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그 순간 뒤에서 준호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맞아요. 요즘 좀 멀어졌어요. 깜짝 놀라 돌아보자. 그는 씁쓸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수진이가 예전 같지가 않아요. 통화도 줄고 톡도 다 의무적으로 하는 느낌이고요. 에이, 바쁜가 보죠. 그렇겠죠. 근데 사람 마음이란 게 이상하게 느껴진단 말이죠. 그는 소파에 털썩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마곡나루역 불빛이 창에 비쳐 흔들렸습니다. 저 또한 그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 남아 들렸습니다. 멀어졌다, 예전 같지 않다. 딸의 결혼 생활이 무너지는 건가? 아니면 일시적인 걸까? 그날 밤 제 마음은 조금 복잡했습니다. 잠자리에 누웠는데 벽 너머에서 준호 씨가 뒤척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 하나하나가 이상하게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생각이 스치듯 지나갔습니다. 아, 이 사람도 나처럼 잠이 안 오는구나.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조금 늦게 일어났습니다. 부엌에서는 커피 향이 은은하게 퍼지고 있었습니다. 준호 씨가 주전자 옆에서 서 있었습니다. 장모님, 늦게 주무셨어요? 커피 드실래요? 그래요, 한 잔 줘요. 마주 앉아 커피를 마시는데 조용한 아침 공기 속에서 둘 사이에 말로 설명되지 않는 미묘한 기운이 흘렀습니다. 장모님, 응? 혹시 저 때문에 불편하신 건 없어요? 제가 말이 많았죠. 어제 그는 아주 조심스럽게 제 표정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 마음 씀씀이가 묘하게 다정하게 느껴졌습니다. 아니에요. 편해요. 생각보다 많이. 제 입에서 왜 그런 말이 나왔는지 저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잠시 저를 바라보다 말했습니다. 저도 그래요. 장모님 계시니까 집이 집 같아요. 그 말에 저는 커피잔을 꼭 쥐었습니다. 10년 동안 혼자 살며 한 번도 듣지 못했던 말. 집이 집 같다. 그 말이 어찌나 마음 깊숙이 내려오는지 설명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동네 카페 커피 브루잉에서 혼자 책을 읽고 있었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집에서 우리가 서로에게 조금씩 기댄다면 그건 잘못일까? 그러나 곧바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지, 정혜야. 딸의 남편이다. 아니, 전 남편이더라도 선이 있다. 하지만 마음 한쪽에서 작은 균열 같은 것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균열은 생각보다 빠르게 번져갔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균열을 결정적으로 크게 만든 일이 바로 그날 밤에 찾아왔습니다. 그날 밤은 유난히 더웠습니다. 마곡나루역 주변으로는 늦은 시간까지 산책하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우리 집엔 묘하게 조용한 공기가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창문을 조금 열어둔 채 수진이 방 책상에 앉아 가족 사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수진이, 준호 씨, 그리고 제가 찍힌 제주도 사진. 그때만 해도 아무도 이런 상황을 상상 못했지요. 그런데 그 사진을 보고 있는데 문득 준호 씨의 요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말이 줄었고 웃음도 적어졌고 무엇보다 눈동자에 짙은 외로움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저 사람 나만큼 힘들겠구나. 그 생각이 들자 심장이 이유 없이 조용히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거실에서 작은 덜컥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급하게 문을 열고 나갔지요. 준호 씨? 무슨 소리예요? 그는 소파에 앉아 발목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퇴근길에 발을 접질렀는지 표정이 상당히 불편해 보였습니다. 아, 죄송해요. 깜짝 놀라게 했죠. 집 앞에서 살짝 삐끗했어요. 아이고, 이 사람 참. 왜 말을 안 해요? 잠깐만 손 비켜봐요. 저는 자연스럽게 그의 발목을 잡고 확인했습니다. 발목은 조금 부어 있었고 미세하게 뜨거웠습니다. 이거 얼음찜질 해야겠어요. 냉동실에 얼음팩 있더라고요. 저는 얼음팩을 가져와 그의 발목에 조심스레 대줬습니다. 그 순간 준호 씨가 살짝 움찔하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장모님 손이 더 차가워서 시원해요. 그 말에 저는 괜히 정신이 멍해졌습니다. 나이 들어 누가 내 손을 잡아준 적이 언제였던가. 그저 온기를 붙잡고 살던 세월이 떠올랐습니다. 얼음팩을 데워준 채 말없이 앉아있자 준호 씨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장모님, 왜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요즘 버티는 게 쉽지 않아요. 그의 목소리는 떨림없이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겨 있는 외로움은 너무 선명했습니다. 왜 그래요? 무슨 일 있어요? 수진이요. 그 이름에 제 심장이 작게 흔들렸습니다. 예전엔 하루라도 연락 안 하면 난리가 났는데 요즘은 일주일에 한 번? 그것도 짧은 답장만. 그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창밖 어둠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사람이 이렇게까지 외로울 수 있나요? 저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한마디가 마치 제 마음을 그대로 비추는 거울 같았기 때문입니다. 잠시 후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도 조금만 기다려봐요. 수진이가 워낙 일 욕심도 많잖아요. 나라도 옆에 있으면 좀 버티는데 도움이 될 것 같고. 그가 천천히 제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고맙다는 말보다 더 깊은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혜 아니, 장모님은요? 요즘 괜찮으세요? 순간 가슴이 쿵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제 이름을 입에 올리려다 다시 장모님으로 바꿔 부르는 그의 모습이 이상하게 낯설고 또 다정하게 느껴졌습니다. 나야 뭐 나도 비슷하죠. 혼자 있는 게 제일 힘든 나이예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더 무서워져요. 뭐가요? 누군가가 내 옆에 있다는 게 익숙해지는 게요. 익숙해지면 그만큼 이럴 때 아프니까요. 그 말은 제 마음 어디 깊은 곳을 정확히 찔렀습니다. 그는 얼음팩을 내려놓고 조심스레 제 손등을 살짝 잡았습니다. 얼마 되지 않는 그 접촉이 생각보다 더 크게 제 심장을 흔들었습니다. 그래도 장모님이 있어서 요즘 덜 외롭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 손을 빼지도 잡지도 못한 채 굳어버렸습니다. 준호 씨 그건 무슨 말을 꺼내야 할지 몰랐습니다. 선이라는 것이 머릿속에서 희미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때 현관문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삑! 택배가 도착한 소리였습니다. 그 작은 소리가 마치 뜨거워진 공기를 순간 식혀버렸습니다. 저희는 서로 동시에 손을 떼고 민망하게 웃었습니다. 아, 택배인가 보네요. 제가 받아올게요. 그가 일어나려다 또 발목을 잡고 신음하자 저는 얼른 말했습니다. 가만히 있어요. 내가 가져올게요. 현관문을 열며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정혜야 정신 차려야지. 너무 가까워지고 있어. 하지만 현관문을 닫고 돌아왔을 때 준호 씨의 눈빛이 다시 보였을 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마음의 문턱 하나가 살짝, 아주 살짝 내려앉았다는 걸.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벽 너머에서 들리는 그의 움직임마다 심장이 반응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날이야말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의 첫 번째 파동이었단 걸 저는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날 이후 저와 준호 씨 사이에는 말로 표현하기 어렵고 형체도 뚜렷하지 않은 공기가 생겼습니다. 어색함이라 하기엔 다정했고 다정하다 하기엔 조심스러웠습니다. 며칠이 지나 서울의 이른 장마가 찾아왔습니다. 마곡동 일대는 비 냄새가 가득했고 집 앞 가로수에서도 빗물이 또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저녁장을 보고 돌아오던 길 비를 제대로 맞아가며 집에 들어섰습니다. 아이고 추워라. 비가 이렇게 많이 올 줄은. 현관문을 닫자마자 거실에서 불이 켜졌습니다. 준호 씨가 슬리퍼를 끌고 나온 것이었습니다. 장모님 젖었잖아요. 우산 안 쓰셨어요? 잠깐인데 뭐 금방 오는 줄 알았죠. 그는 말도 없이 제 손에서 장바구니를 받아들며 말했습니다. 일단 따뜻한 물부터 마셔요. 감기라도 걸리면 어떡합니까? 그 목소리가 이상하게 따뜻했습니다. 그 따뜻함에 마음이 또 툭 하고 흔들렸습니다. 저는 방으로 들어가 젖은 옷을 갈아입고 나오는데 그가 제가 벗어놓은 젖은 수건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내가 하려고 했는데 왜 그래요? 같이 사는데 이런 건 당연하죠. 장모님은 저 챙기느라 고생하시고. 그는 말끝을 흐리며 조금 머쓱하게 웃었습니다. 저녁상을 차리며 둘이 나란히 서 있는데 또 한 번 팔이 살짝 스쳤습니다. 지난번과는 달리 이번엔 둘 다 그 순간을 인지한 듯 작게 눈을 마주쳤습니다. 짧은 순간이지만 그 순간이 유난히 길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얼른 자리를 피하고 말했습니다. 저기 김치 냉장고에서 묵은지 좀 꺼내줄래요? 예, 장모님. 그는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지만 그 목소리는 확실히 평소보다 낮고 조심스러웠습니다. 저녁을 먹는 동안에도 말없이 숟가락만 움직였습니다. 음식이 맛없는 것도 아닌데 둘 다 마음이 어디에 걸려 있었지요. 장모님. 응? 요즘 수진이하고 통화 하나도 없어요. 그래요? 네, 제가 먼저 톡 보내면 응, 알았어. 그게 끝 뭔가 달라졌어요. 그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조용히 손가락을 깍지처럼 쥐었다 폈습니다. 저 장모님 아니었으면 이 집에서 하루도 못 버텼을 것 같아요. 그 말이 또 심장을 건드렸습니다. 저는 급히 말했습니다. 그래도 너무 마음 쓰지 말아요. 수진이가 워낙 바쁘니까. 그는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아니요. 바빠서 그런 게 아니에요. 느껴져요. 사람 마음은 아무리 멀리 있어도 느껴지잖아요. 순간 저는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그 말은 저에게도 깊숙이 꽂혔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느끼고 있었거든요. 그의 마음이 흔들리고 있다는 걸, 그리고 제 마음도 흔들리고 있다는 걸. 저녁을 치우고 나서 비가 그친 마곡나루 공원을 산책하자고 그가 말했습니다. 잠깐 나가실래요? 비도 멈췄고 집에만 있었더니 답답하네요. 저는 조금 망설였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공원에는 밤 공기가 촉촉하게 내려앉아 있었고 가로등 불빛이 젖은 길 위에서 번졌습니다. 걷다 보니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발걸음이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그가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장모님. 응? 저 말 하나만 해도 될까요? 뭔데요? 그는 잠시 멈춰섰습니다. 가로등 아래 그의 얼굴은 평소보다 훨씬 힘없이 보였습니다. 요즘 장모님 보면 마음이 이상해져요.
제 심장이 크게 내려앉았습니다. 준호 씨, 그런 말 괜히 하는 거 아니죠? 내 괜히가 아니에요. 장모님이 아니라 그냥 정혜 씨로 보일 때가 있어요. 그 말은 저를 완전히 흔들어 놓았습니다. 입을 열어 무슨 말을 하려고 했지만 입안이 바짝 말라 문장이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 순간 집 쪽에서 갑자기 휴대폰 알림이 울렸습니다. 띠링. 저는 급히 화면을 켰습니다. 수진이에게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엄마, 요즘 준호 연락 어때? 바빠서 신경 못 써 미안해. 그 메시지를 보는 순간 저와 준호 씨 사이의 공기는 더 복잡해졌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천천히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지금은 하면 안 되겠어요. 그는 눈을 피하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그렇지만 마음이 그렇다는 건 숨기기 어려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두 사람 사이에는 어떤 말도 오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서로가 서로의 숨소리를 더 또렷하게 느끼고 있다는 건 확실했습니다. 문을 닫고 각자 방으로 들어가려는데 그가 마지막으로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혜 아니, 장모님. 오늘 말한 거 잊어도 돼요. 그 말은 도저히 잊을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벽 너머로 들리는 그의 작은 기척 소리에 저는 한참 동안 뒤척였습니다.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사이에 어떤 경계선이 있었고 그 경계가 조금씩 흐려지고 있다는 걸, 그 흐림은 다음 날 벌어질 일을 미리 알려주는 전조였는지도 모릅니다. 장마가 그친 뒤 며칠은 유난히 후텁지근했습니다. 마곡나루 공원의 잔디는 축축했고 공기에는 습기가 꽉 차 있었습니다. 집안도 덥고 답답해 저는 베란다 창 일부를 열어두고 환기를 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준호 씨는 평소보다 늦게 돌아왔습니다. 뭔가 심란한 기색이 얼굴에 분명하게 비쳐 있었습니다. 장모님, 죄송해요. 오늘 좀 많이 늦었죠? 그래요. 무슨 일 있는 건 아니죠? 그는 가방을 내려놓고 바로 냉장고에서 물 한 컵을 마셨습니다. 얼굴이 뜨겁게 달아오른 사람이었지요. 잠시 뒤 그는 소파에 앉아 조용히 말했습니다. 장모님, 수진이 혹시 요즘 따로 연락 온 거 있어요? 아니요. 왜요? 또 연락이 없어요? 그는 잠시 고민하다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 회사 동료한테 들었는데요. LA에서 어떤 남자랑 자주 보였다더라고요. 수진이랑 같은 부서 직원이요. 순간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딸이 미국에서 잘 지내고 있다던 말을 믿고 싶었는데 그 믿음에 작은 균열이 생기는 느낌이었습니다. 확실한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괜히 의심하지 말아요. 네, 물론이에요. 근데 마음이 이상해서요. 그는 웃으려 했지만 그 웃음에는 힘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저는 자연스럽게 그의 앞에 앉아 말했습니다. 준호 씨, 너무 마음 쓰지 말아요. 요즘 사람들 다 바쁘고 일하다 보면 말을 하다 멈췄습니다. 그 뒤에 이어질 그럴 수도 있어라는 말이 뭔가 죄를 짓는 것 같았거든요. 그는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장모님, 응? 제가 이런 말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요즘 장모님이 없으면 하루가 너무 길어요. 그 한마디가 마치 제 마음 한가운데를 건드린 것처럼 울렸습니다. 저는 조용히 고개를 떨구며 말했습니다. 우리 너무 가까워지면 안 되는 거 아시죠? 그는 아주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근데 마음이 말을 안 들어요. 그 순간 베란다에서 강한 바람이 집 안으로 확 들어왔습니다. 문이 흔들리는 소리에 놀란 저는 본능적으로 균형을 잃었고 준호 씨가 빠르게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괜찮아요. 그 짧은 순간 그의 손이 제 팔을 잡은 힘이
이상하리만큼 큰 안정감을 주었습니다. 그 안에서 나는 왜 이렇게 흔들리는지 스스로조차 답을 찾기 어려웠습니다. 고마워요. 다시 서서히 떨어지려는 팔을 준호 씨가 멈추며 말했습니다. 장모님, 그는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정말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 요즘 장모님 생각이 자꾸 마음을 눌러요. 그냥 옆에만 있어도 편해지는 사람이 장모님밖에 없어요. 저는 놀라 숨이 멎었습니다. 이제는 분명해진 것입니다. 이미 그의 마음은 넘어와 있었고 제 마음도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이요. 이러면 안 돼요. 그 말은 안 된다는 거였지만 목소리는 믿기 어려울 만큼 흔들렸습니다. 그가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알아요. 근데 장모님도 느끼시죠? 우리 지금 너무 외롭잖아요. 그 말은 마치 지난 10년의 제 세월을 그대로 들여다본 것 같았습니다. 저는 답하지 못했습니다. 무슨 말을 하든 거짓말이 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때였습니다. 현관문 앞에서 탁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누군가 지나가며 부딪힌 소리 같기도 하고 택배가 떨어진 소리 같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동시에 소리를 들었지만 누구도 문 쪽을 바로 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서로의 얼굴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 속에서 더 이상 부정할 수 없는 감정이 있었습니다. 제가 먼저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무 말도 하지 말아요. 그는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숙이는 그의 손등은 작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네, 장모님. 그는 돌아서 방으로 들어갔고 저는 부엌 한가운데 멈춰 서 있었습니다. 손끝이 조금 떨렸습니다. 안 된다고 말해놓고도 마음은 왜 이렇게 느슨해지는지 정말 안 되는 감정일까요? 아니면 너무 오랫동안 외로웠던 두 사람이 당연한 감정일 뿐일까요? 그 밤은 유난히 길었습니다. 밤새도록 두 사람의 마음이 같은 방향으로 조금씩 기울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이 작은 흔들림이 곧 더 큰 파동이 되어 돌아올 것이라는 것을요. 준호 씨와의 거리는 분명 말로는 안 된다고 했지만 마음은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를 보면 무너지고 떨어져 있으면 괜히 허전해지는 내가 이상하면서도 솔직했습니다. 그런 날이었습니다. 주말 아침 저는 일찍 눈이 떠져 부엌에서 된장국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창문을 열어두니 마곡 나루역 쪽에서 아침 햇살이 부드럽게 들어왔습니다. 그때 방문이 천천히 열리며 졸린 눈을 문지르는 준호 씨가 나왔습니다. 장모님, 벌써 일어나셨어요? 습관이죠 뭐. 아침 입맛 없으면 얘기해요. 그는 제게 다가와 의자에 앉더니 조금 머뭇거리며 말했습니다. 장모님, 요즘 제가 좀 의지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혼자 버티는 것도 힘들고. 그런데 그게 이상하게 편해요. 이게 더 익숙해지면 안 된다는 걸 아는데도. 그는 말끝을 흐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 역시 괜히 마음이 가라앉았습니다. 준호 씨, 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우리 지금 너무 가까워지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나도 사람이잖아요. 나도 외로웠고 누구한테 기대고 싶었어요. 그 순간 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의도적으로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감정은 커지고 있었지만 선이 무너질 때의 무게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였습니다. 휴대폰이 띠링 울렸습니다. 거실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준호 씨 휴대폰이었습니다. 잠시 망설이던 그는 화면을 열어보더니 표정이 굳었습니다. 누구예요? 수진이에요.
그는 휴대폰을 제게 보여주었습니다. 수진, 오늘 저녁에 잠깐 통화할 수 있어? 말해야 할 게 있어. 짧은 문장이지만 저와 준호 씨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평범한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속이 싸늘하게 내려앉았습니다. 혹시 그 남자 때문인가요?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목소리만 들어도 알아요. 어떤 결심 같은 게 묻어 있어요.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조용히 그를 바라봤습니다. 혹시 이혼 이야기 꺼낼 수도 있겠네요. 그는 말없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렇겠죠. 그는 마치 숨을 쉬는 것도 어려운 사람처럼 가슴을 여러 번 들썩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준호 씨 쪽으로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의 손 위에 제 손이 올려졌습니다. 그는 놀란 듯 바라봤지만 손을 빼지 않았습니다. 준호 씨, 무슨 일이 있어도 당신 잘못 아니에요. 그 말에 그의 눈이 순간 촉촉해졌습니다. 장모님, 저 요즘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걱정하지 말아요. 같이 생각해요. 그는 손을 꽉 잡았다가 조심스레 풀었습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었습니다. 해가 지고 마곡나루역 불빛이 창밖에 켜질 무렵 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수진이 영상통화. 그는 깊게 숨을 들이마신 뒤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저는 거실 한편으로 조용히 물러나 그의 뒷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수진아. 수진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한 번에 들을 수 있을 만큼 가까운 거리였죠. 준호 씨, 우리 이야기 좀 하자. 그 말투는 마치 이미 결론을 결정한 사람 같았습니다. 그래, 말해봐. 잠시의 침묵. 그리고 수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 이제 각자 길을 가는 게 좋을 것 같아. 준호 씨의 어깨가 눈으로도 보일 정도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래? 그 사람이 있어? 응, 미안해. 근데 나 정말 고민 많이 했어. 그래, 알겠어. 통화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방 안에 깊은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준호 씨는 손을 떨며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조심스레 다가가 말했습니다. 준호 씨. 그는 고개를 천천히 들었는데 눈이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정혜 씨. 그는 처음으로 제 이름을 제대로 불렀습니다. 저 오늘은 혼자 있고 싶지 않아요. 그 한마디가 제 가슴을 크게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바로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먼저 한 번 숨을 고르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저 여기 있어요. 어디 안 가요. 그는 그 말이 무너진 마음을 붙잡아주는 듯 천천히 조심스럽게 제게 기대었습니다. 그 머리카락에 작은 떨림이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그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의 곁에 조용히 앉아 조용히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외로운 사람 둘이 서로에게 기댄 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제 우리의 관계는 돌아가기엔 너무 멀리 와버렸다는 것을. 수진이가 이혼을 말한 날 이후로 집안의 공기는 묘하게 달라졌습니다. 어떤 긴장감이 사라진 자리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공허함과 다른 종류의 온기가 동시에 남아 있었습니다. 이혼은 결국 이틀 뒤 공식적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수진이가 서류를 정리해 보내왔고 준호 씨는 그 서류에 조용히 사인을 했습니다. 아무 말도 없이 그저 펜을 잡은 손이 조금 떨렸을 뿐이었지요. 그날 저녁 비가 촉촉하게 내리는 마곡동 골목길을 둘이 천천히 걸었습니다. 오늘 힘들었죠? 생각보다 더요. 그의 목소리는 툭 끊어지는 것처럼 떨렸습니다. 저는 일부러 밝게 웃어 보였습니다. 그래도 이제부터는 조금씩 마음이 편해질 거예요.
그는 고개를 돌려 제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그의 눈에 반쯤 비쳤습니다. 정혜 씨가 있어서 그래요. 혼자였다면 견디지 못했을 거예요. 그가 처음부터 제 이름을 자연스럽게 불러서인지 가슴이 이상하게 쿵 내려앉았습니다. 장모님 대신 정혜 씨라는 호칭이 이제는 너무 익숙하게 느껴졌고 그 익숙함이 조금 두려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자 부엌에는 제가 아침에 끓여놓은 미역국 냄새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 향이 묘하게 마음을 편안하게 했습니다. 준호 씨는 소파에 조용히 앉아 있다가 갑자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혜 씨, 혹시 제가 부담스럽진 않아요? 부담스러웠으면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죠. 그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살짝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성인 남자가 아닌 상처받아 조심스럽게 웃는 청년 같아 보였습니다. 잠시의 여유가 지나갈 무렵 제가 물컵을 가지러 일어났는데 식탁 위에 놓여있던 서류 봉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혼 서류 사이에 한 장의 영수증이 끼어 있었지요. 호텔 결제네요. 미국 LA. 금액은 제법 컸습니다. 날짜는 2달 전. 저는 서류를 집어들며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이건 뭐예요? 준호 씨는 서류를 본 순간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건 제가 발견한 겁니다. 수진이가 그때 이미 다른 사람하고 그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네, 저도 처음엔 믿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몇 번을 봐도 같은 호텔, 같은 사람. 그는 서류를 조용히 접으며 말했습니다. 이미 그때부터 저한텐 마음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순간적으로 죄책감과 안도감이 뒤섞인 복잡한 마음이 밀려왔습니다. 딸의 선택이 아프기도 했지만 저와 준호 씨의 관계에 드리워진 죄책감의 그림자가 일부 거쳐가는 듯한 묘한 기분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준호 씨가 서류 봉투 안쪽에서 또 하나의 문서를 꺼냈습니다. 정혜 씨, 이건 보여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는 아주 망설이며 검은 파일을 제게 내밀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회사 동료가 제게 보내준 자료예요. 수진이가 그 남자하고 같이 있는 사진이에요. 저는 손을 떨며 파일을 열었습니다. 사진 속 수진이는 누군가의 팔에 기대 웃고 있었습니다. 그 표정은 밝았고 저와 함께 살 때보다 훨씬 자유로워 보였습니다. 숨이 턱 막혔습니다. 저 아이가 정말 정혜 씨, 이건 누굴 탓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는 조용히 제 손등을 감싸며 말했습니다. 그 아이도 자기 인생을 찾고 싶었던 거겠죠. 저는 그 말에 눈을 감았습니다. 아이를 탓할 수도 그렇다고 이해만 할 수도 없는 이상한 감정이 복잡하게 섞였습니다. 그때 갑자기 제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억울함도 슬픔도 아닌 상실감 같은 것이 가슴을 크게 울렸습니다. 난 그저 엄마로서 뭐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 말이 떨어지자 준호 씨가 조용히 다가와 제 두 어깨를 받쳐줘 말했습니다. 정혜 씨, 엄마는 잘못한 거 없어요. 수진이도 장모님도 누구도 잘못한 게 아니에요. 그 말이 지금까지 버텨온 제 마음을 한순간에 무너뜨렸습니다. 저는 잠시 고개를 숙이려 했지만 준호 씨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고개 들지 않아도 돼요. 여기 있으니까요, 제가. 그는 말을 멈추고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제가 옆에 있을게요. 정혜 씨가 괜찮아질 때까지. 그 말은 누가 나에게 마지막으로 해준 말이었을까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10년. 그동안 저는 누군가에게 기대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버티고 살았을 뿐이었죠. 그런 제게 준호 씨가 한 말은 조금 위험했고 너무 따뜻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 지금 너무 멀리 오는 건 아니죠? 그는 한 박자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아니요. 오히려 이제야 서로를 제대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말은 저를 완전히 흔들어 놓았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비는 더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커튼을 열고 거실 불빛 아래 서 있는 그의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그 사람은 더 이상 딸의 배우자가 아니라 나를 붙잡아주는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직감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가야 할 길은 과거가 아닌 새로운 이야기의 방향이라는 것을. 하지만 그 새로운 길 앞에는 또 다른 진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진실이 우리를 어디로 데려갈지는 아직 아무도 모르는 일이었지요. 수진이와 준호 씨의 이혼이 확정된 지 한 달쯤 지났습니다. 시간은 분명 흘렀지만 우리 집 공기에는 여전히 조용한 울림이 남아 있었습니다. 마곡나루역 근처 카페 골목도 예전과 다름없이 사람들로 붐볐지만 저와 준호 씨에게는 모든 풍경이 조금 다르게 보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법적 가족도 사회적 관계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같은 지붕 아래 서로의 마음을 의지하고 사는 두 사람이었지요. 그날도 평소처럼 아침을 차렸습니다. 부엌을 밝히는 햇살이 순하게 들어왔고 식탁 위에는 따끈한 미역국과 달걀말이가 놓여 있었습니다. 잠시 후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노정혜 씨, 아침 준비 다 됐어요? 응, 나와요. 그는 예전보다 훨씬 건강해진 얼굴이었습니다. 마치 오래 묵은 상처가 조금씩 아문 사람처럼 침착하고 단단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둘이 마주 앉아 조용히 밥을 먹는데 준호 씨가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노정혜 씨, 여기서 계속 같이 사는 거 괜찮으시겠어요?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그를 바라봤습니다. 준호 씨가 불편하지 않으면 난 지금처럼 지내도 괜찮아요. 그는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다행이에요. 그 표정이 마치 오래 기다리던 대답을 들은 사람 같아 괜히 제 마음도 따뜻해졌습니다. 하지만 평온한 순간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아침 식사를 마친 뒤 현관에서 갑자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띵동. 문 너머에 누가 있을까 싶어 저는 살짝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거기엔 수진이 친구인 은지 씨가 서 있었습니다. 수진이 한국에 있을 때 자주 왕래하던 친구였죠. 은지 씨? 정혜 이모, 저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표정이 어딘가 굳어 있었고 저는 쓸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거실로 들어온 은지는 앉자마자 김이 빠진 음료처럼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이모 수진이한테서 연락받았어요. 이제 결혼도 정리됐고 한국 갈 일 생기면 이모 먼저 뵈어야 한다고. 저는 무심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 아이가 그럴 마음은 있나 보네. 그런데 은지가 조금 망설이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근데요, 수진이가 말 못한 게 있대요.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뭐? 은지는 손에 쥔 가방끈을 꽉 쥐며 말했습니다. 준호 씨, 그 사람 말고 다른 남자랑 관계가 더 있었어요. 그 말은 예상하고도 충격적이었습니다. 뭐라고? 은지는 고개를 떨구며 말했습니다. 이모한테는 말 안 했지만 수진이 LA 가기 전부터 이미 마음 떠났어요. 준호 씨랑 계속 싸우고 이혼하려고 했대요. 두 번째 진실. 이미 돌이킬 수 없었던 마음과 시간.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한동안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준호 씨는 거실 밖에서 작게 숨 들이마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틈으로 은지의 말을 들은 것이었죠.
잠시 뒤 그가 조용히 다가와 제 옆에 앉았습니다. 은지는 눈치를 보며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은지, 저 먼저 갈게요. 수진이 이모 많이 보고 싶어 해요. 조만간 연락 올 거예요. 문이 닫히고 집안이 고요해졌습니다. 준호 씨와 저는 잠시 말없이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정혜 씨, 이게 더 힘들지도 모르겠네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힘든 건 이미 지나간 일이에요. 이제 남은 건 우리가 오늘을 어떻게 살지, 그거 하나예요. 그 말에 그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마치 아주 오래 기다리던 말을 들은 사람처럼 숨이 조금 가라앉아 보였습니다. 정혜 씨, 그는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안정된 목소리로. 저 정혜 씨가 옆에 있어주면 나머진 다 견딜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말은 저를 완전히 흔들어 놓았습니다. 나도 그래요. 저는 그를 바라보며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나도. 이 집이, 그리고 당신이 이젠 내 삶의 일부가 됐어요. 그는 조용히 그러나 깊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그게 우리 둘의 현실이죠. 창밖에는 더운 바람이 살짝 불었고 집 안에는 반듯한 고요만 남았습니다. 저는 창가에 걸터 앉아 어느새 익숙해진 마곡동의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어떤 이름으로 남을까? 장모와 사위? 과거의 인연? 아니면 그보다 더 솔직한 관계? 사람들은 뭐라고 할까요? 누군가는 욕할 것이고 누군가는 이해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 모든 말보다 중요한 건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보는지였습니다. 준호 씨, 네, 부담스러우면 말해요. 지금처럼 지내자고 한 건 나도 같은 마음이지만 그래도 어디까지 함께 갈지는 천천히 생각해요. 그는 부드럽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천천히 갈게요. 정혜 씨가 괜찮을 만큼만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예요. 그 말에 가슴이 따뜻하게 내려앉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깊은 잠을 이뤘습니다. 마치 마음속 오래된 빗장을 천천히 풀어낸 사람처럼. 새벽 5시 눈을 뜨니 부엌에서 조용히 물 끓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커피 향도 은은하게 퍼졌습니다. 준호 씨가 말했습니다. 정혜 씨, 커피 드실래요? 응, 고마워요. 우리는 소파에 나란히 앉아 뜨거운 커피를 천천히 마셨습니다. 서로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았지만 그 침묵은 불편한 침묵이 아니었습니다. 외롭지 않은 침묵, 서로가 있는 침묵, 그리고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 관계가 죄인지 위로인지 사랑인지 혹은 새로운 동행인지 아직은 아무도 단정할 수 없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우리가 서로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사실,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나는 충분히 마음이 놓였습니다. 정혜 57, 준호 44. 숫자로 따지면 세상이 쉽게 받아들이지 않을 관계일지 몰라도 우리의 삶은 남은 세월을 함께 버티기에 조금도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이제서야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삶을 살다 보면 누구에게나 말하지 못한 외로움과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했던 선택의 순간들이 찾아오지요. 정혜와 준호가 걸어온 길은 누군가에게는 이해하기 어려운 이야기일 수 있지만 또 어떤 이에게는 마음이 마음을 알아본 순간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정답이 없는 관계, 옳고 그름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감정 속에서 두 사람은 결국 서로에게 기대며 자신만의 길을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이들의 선택, 이들의 감정,
그리고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엔 어떤 여운을 남겼는지 궁금합니다. 편하실 때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느낌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이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이야기가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